당신을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1500호 1박에 300만 원짜리 스위트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호텔 지배인과 경찰 2명, 보안팀장이 일제히 들어섰죠. 김지영은 침대 위에서 명품 쇼핑백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호텔 지배인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들고 지영 앞으로 다가왔어요. 화면에는 박순자 명의의 신용카드 도난 신고서가 떠 있었죠. 신고 날짜는 오늘 오전 9시, 바로 3시간 전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부인, 체크인하실 때 사용하신 카드 명의자분께서 직접 도난 신고하셨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지영은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시어머니 카드라고 허락받고 쓴 거라고요. 하지만 경찰관이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 지영은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경찰관은 차갑게 말했어요. 명의자가 카드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사용했다고 신고했다고요?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이건 명백한 사기죄라고 말이죠. 지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박순자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이 떠 있었죠. 지영아, 잘 지내고 있니? 호텔은 마음에 드니? 그런데 말이야. 내가 쓰고 있는 그 호텔, 내가 만든 곳이란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묵고 있는 그 방, 내 돈으로 지어진 거야. 놀랍지?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온 것 같구나. 지영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산산조각 나며 금이 갔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호텔 지배인은 계속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주주이신 박순자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 주셨다고요. 지영이 사용한 총 금액은 2,500만 원이라고 말이죠. 2,500만 원. 그 숫자가 지영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3주 동안 쓴 호텔비, 스파, 레스토랑, 명품 쇼핑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었어요. 시어머니 카드를 몰래 복사해서 긁어댄 돈이었죠. 지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순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영아, 놀랐니? 그래, 나야.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가난한 시어머니 말이야. 근데 말이지, 난 가난하지 않았어. 그냥 너를 시험했을 뿐이야. 그리고 넌 완벽하게 떨어졌구나. 그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분노도 흥분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죠. 지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요. 도대체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가난한 월세 할머니로 보였던 박순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분노하게도 통쾌하게도 만들 겁니다. 3주 전 수원시 팔달구의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박순자는 67세,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사는 평범한 노인으로 보였어요.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 한 칸, 거기서 검소하게 살았죠. 외아들 박태주는 43살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작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냄비에서 김치 끓는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벽에는 습기가 차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곰팡이 자국이 보였죠. 누가 봐도 가난한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김지영이었습니다. 순자는 가스불을 줄이고 전화를 받았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마치 기계가 말하는 것 같은 톤이었죠. 어머님, 저 지영이에요. 다음 주에 서연이 학원비 내야 하는데요. 200만 원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번 달만 벌써 3번째 돈 요구였어요. 지난주에 500만 원을 보냈는데 또 돈을 달라는 거였죠. 태준이 차 할부금이랑 아파트 관리비로 썼다면서요. 지영아, 이번 달에 이미 500만 원 보냈잖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건 그거고 학원비는 따로라는 거였죠.
손녀 교육은 투자라면서 나중에 다 시어머니한테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죠. 순자는 통장 잔액을 떠올렸습니다. 7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요. 순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보내주겠다고요. 그러자 지영은 한 가지를 더 요구했어요. 다음 달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옷을 사야 한다면서 300만 원만 더 달라고 말이죠. 순자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영은 명품을 입고 다녀야 태준이 얼굴이 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초라하면 싫을 거라면서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을 지영은 승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함께 보내달라고 말하고는 바빠서 끊겠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또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김치찌개를 바라봤습니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봤죠. 일주일 뒤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손녀 서연이의 8번째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이번에도 초대받지 못할 게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서연이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10만 원짜리 토끼 인형이었죠. 한 달 동안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였어요. 인형을 쓰다듬으며 순자는 손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영은 순자를 가족 행사에 절대 부르지 않았어요. 창피하다는 이유였죠. 가난한 시어머니, 낡은 옷을 입은 노인,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존재. 그게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인형을 도로 서랍에 넣고 천천히 닫았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30년 전 싱가포르에서 받은 문서들이었죠. 순자는 서류를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슬슬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순자가 서류를 금고에 넣던 그 시각,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급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김지영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의 해외여행 사진을 구경하던 중이었죠.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계속 내리며 사진들을 훑어봤습니다. 친구 한 명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무한 수영장에서 야경을 배경으로 한 셀카였죠. 완벽한 각도, 완벽한 조명, 완벽한 배경. 댓글에는 부러워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그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호텔 이름을 검색했죠.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검색 결과를 보던 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박에 300만 원, 스위트룸은 500만 원이 넘었어요. 지영은 입술을 핥으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항공권 왕복 200만 원, 호텔 사흘이면 1,500만 원, 쇼핑과 식사비 500만 원, 총 2,200만 원 정도였어요. 남편 태준의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과장 월급 500만 원으로는 생활비 내기도 빠듯했으니까요. 지영은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지갑이 있었죠. 지영은 지갑을 꺼내 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카드가 5장 있었어요. 지영명의 카드 3장, 태준명의 카드 1장, 그리고 마지막 1장. 박순자 명의의 신용카드였습니다. 지영은 그 카드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3달 전 순자 집에 갔을 때 몰래 복사한 카드였죠. 순자가 화장실 간 사이 지영은 재빨리 카드를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카드 번호, 유효기간, 뒷면의 보안 코드까지 모두 메모했어요. 다음 날 지영은 카드 복사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죠. 어차피 시어머니 돈은 나중에 태준이한테 상속될 거였습니다. 미리 쓰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지영은 복사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여행사 사이트에 접속했죠. 싱가포르 3박 4일,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스위트룸.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왔죠. 지영은 순자의 카드 번호를 하나하나 쳤습니다.
유효기간, 비밀번호까지 모두 입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결제 완료. 화면에 예약 확인서가 떴습니다. 지영은 환하게 웃었어요. 너무 쉬웠죠.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이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태준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싱가포르 간다고요. 태준은 커피를 마시다 잠깐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영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죠. 일주일 후 지영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혼자 가려던 거였죠. 비행기 안에서 지영은 설렜습니다. 첫 비즈니스석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순자 카드로 끄는 거였죠. 6시간 후 지영은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고급 택시를 탔어요. 30분 후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정문 앞에 섰죠. 지영은 입구를 올려다봤습니다.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1500호 스위트룸. 문을 열자 거실이 20평은 되어 보였어요. 지영은 침대에 뛰어올라 누웠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이야. 그렇게 지영의 싱가포르 사흘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지영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곧 악몽으로 변할 거라는 걸요. 그 시각 수원 빌라에서 박순자는 침대에 앉아 은행 앱을 열고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던 중이었죠. 매달 이맘때쯤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돈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게 순자의 신념이었습니다. 화면을 천천히 내리던 순자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눈이 커졌죠. 싱가포르 항공 210만 원,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500만 원. 순자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본인 카드 내역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비행기를 탄 적도 호텔을 예약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봤어요. 루이비통 강남점 300만 원, 샤넬 청담점 250만 원. 순자는 지난달 내역도 확인했죠. 구찌, 프라다, 에르메스. 한 달에 700만 원어치였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누가 카드를 쓰고 있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며느리 김지영이었죠. 순자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아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죠.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아, 지영이 지금 어디 있니? 순자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지영이 친구들이랑 싱가포르 여행 갔다고요. 어제 출발했다고 말이죠.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카드 내역을 다시 봤어요. 지영이 순자의 카드를 몰래 복사해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명백한 사기죄였어요. 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났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죠.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수첩이 있었어요. 가죽으로 만든 낡은 수첩이었죠. 30년 전부터 적어온 중요한 전화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중 하나를 찾았어요. 김지배인. 그 이름 옆에는 싱가포르 국제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순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들렸죠. 순자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김지배인님, 저 박순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김지배인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의 총지배인이었습니다. 30년 전 순자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죠. 순자가 웨이트리스로 일할 때 그는 주방 보조였습니다. 함께 성장했던 동료였어요. 지배인님, 지금 그 호텔에 제 며느리가 묵고 있을 겁니다. 이름은 김지영, 1500호 스위트룸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김지배인이 대답했어요. 컴퓨터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죠. 맞습니다. 어제 체크인 하셨네요. 무슨 일이신지요? 순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카드를 몰래 복사해서 쓰고 있다는 것, 본인은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것, 카드 도난 신고를 할 예정이라는 것까지요. 김지배인은 조용히 들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사흘 뒤 체크아웃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날 아침 경찰과 함께 방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신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 달 동안 지영이 몰래 쓴 돈이 총 2,500만 원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옷, 신발, 그리고 이번 싱가포르 여행까지요. 순자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5년 전 25살의 젊은 박순자는 싱가포르로 떠났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일했어요. 그리고 호텔이 확장할 때 모든 돈을 걸었죠. 호텔은 성공했습니다. 순자의 지분은 30%, 600억 원 가치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시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순자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싱가포르 경찰청에 이메일을 썼습니다. 카드 도난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영아, 이제 내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김지영의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영은 킹사이즈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침 햇살이 통유리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57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싱가포르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멀리 바다도 보였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창밖 풍경을 찍었어요. 그리고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렸죠. 스카이파크 수영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무한 수영장이었어요. 물이 하늘과 맞닿은 것처럼 보였죠. 지영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선베드에 누웠습니다. 주변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럭셔리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죠. 지영은 핸드폰을 들고 셀카를 찍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마음에 드는 각도가 나올 때까지 수십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쁘게 나온 사진을 골라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해시태그는 마리나베이, 싱가포르 여행, 럭셔리 라이프였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대박, 부럽다, 어떻게 거기 갔어, 완전 비싼 데잖아. 지영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지영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남편이 승진해서 보너스 받았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지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친구들한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였으니까요. 점심때는 호텔 내 일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마카세 코스였어요. 1인당 50만 원이었죠. 지영은 혼자 앉아 셰프가 내주는 스시를 하나씩 먹었습니다. 와인도 한 잔 시켰어요. 고급 일본 사케였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지영은 아무렇지도 않게 순자의 카드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고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결제 승인. 지영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당당하게 식당을 나왔죠. 오후에는 쇼핑을 나갔어요. 오차드 로드의 명품 거리였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매장이 즐비한 곳이었죠. 지영은 매장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구경했습니다. 샤넬 매장에 들어갔어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지영은 쇼케이스에 진열된 가방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샤넬 클래식 플랫백, 검은색 램스킨이었죠. 가격표를 봤습니다. 900만 원이었어요. 지영은 주저없이 그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어요. 이거 살게요. 직원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보통 사람들은 한참을 고민하는데 지영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으니까요. 계산대에서 순자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고 단말기에 긁었어요. 결제 승인. 지영은 가방을 받아들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1인당 30만 원짜리 코스였어요. 지영은 혼자 앉아 와규 스테이크를 썰어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삶이야. 빌라에 사는 시어머니처럼 김치찌개나 끓여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5성급 호텔에서 와규를 먹는 거지.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영은 늦잠을 잤어요. 오전 11시에 일어났죠. 체크아웃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지영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침대 위에는 쇼핑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로 산 샤넬 가방을 들어봤어요. 거울 속 자신이 멋져 보였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지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반이었죠. 체크아웃 시간까지 아직 2시간 반이나 남았는데요. 지영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룸서비스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도어 스코프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지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3명이 일제히 안으로 들어섰어요. 호텔 지배인, 보안팀장, 그리고 경찰관이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지배인은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지영에게 보여줬어요. 부인, 체크인하실 때 사용하신 이 카드 말입니다. 화면에는 박순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진이 떠 있었어요. 지배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명의자분께서 오늘 새벽 카드 도난 신고를 하셨습니다. 지영은 뒤로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영은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시어머니 카드라고 허락받고 쓴 거라고요. 하지만 경찰관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명의자분께서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요. 카드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사용했다고 말이죠.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이건 명백한 신용카드 사기죄라고 했습니다. 지영은 침대 모서리에 걸려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화면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였어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아, 호텔은 마음에 드니? 순자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했어요. 분노도 흥분도 없었죠.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지영은 급하게 물었어요. 경찰이 왜 여기 와 있냐고요? 왜 왔는지 모르겠니? 내가 내 카드를 몰래 복사해서 2,500만 원을 썼잖아. 내가 허락했니?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바르르 떨렸죠.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넌 나를 너무 우습게 봤어. 월세 사는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무시했지. 돈만 뜯어가면 되는 ATM 기계로 받고.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말을 이었어요. 근데 지영아, 궁금하지 않니? 내가 어떻게 이 호텔에 전화할 수 있었는지. 지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이 호텔을 본인이 만들었다고요. 35년 전 싱가포르로 건너가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돈을 모았다고요. 그리고 호텔 체인이 확장할 때 2억 원을 투자했다고 말이죠. 지금 본인 지분은 30%라고요. 600억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영이 묵고 있는 그 방도 순자의 돈으로 지은 거라고 말이죠. 말도 안 돼. 그럼 왜 월세 빌라에 사세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너를 시험하려고. 내가 진짜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말이야.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지영이 순자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명절 때도 안 불렀다는 것, 손녀 생일에도 못 오게 했다는 것까지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늦었어.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넌 이제 카드 사기범이야. 어머님, 제발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두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죠. 지영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산산조각 나며 깨졌어요. 호텔 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 총 2,500만 원이라고 말했어요. 즉시 결제하거나 경찰서로 동행해야 한다고 했죠. 지영은 돈이 없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차가운 쇠붙이가 지영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 시각 수원 빌라에서 박순자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즐비한 오래된 동네였어요. 햇살이 좋은 봄날이었죠.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봄날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태준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지영이한테서 전화 왔어. 지금 싱가포르에서 경찰한테 잡혔대. 엄마가 신고했다고? 태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신고했다.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죠. 태준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가족인데 어떻게 경찰한테 신고를 하냐고 물었어요. 가족? 태준아, 내 아내는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계속 말했죠. 지영이가 3개월 동안 카드를 몰래 복사해서 2,500만 원을 썼다고요. 허락도 없이 말이죠.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명절 때마다 안 불렀다고요. 손녀 생일에도 못 오게 했다고 말이죠. 순자는 태준의 엄마였습니다. 근데 지영은 순자를 ATM 기계로 봤다고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 태준아, 넌 항상 지영이 편만 들었어. 내가 힘들 때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줬니? 태준은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순자는 계속 말했죠. 그동안 지영이가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돈을 줬다고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한 번도 안 갚았다고 말이죠. 태준은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손주들은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순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주들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요.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교육비를 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태준아, 엄마가 가난한 줄 알았지? 태준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5년 전 싱가포르로 간 이야기, 호텔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10년을 견딘 이야기, 그리고 2억 원을 투자한 이야기까지요. 지금 그 호텔 체인의 대주주라고 했습니다. 30% 지분을 갖고 있다고요. 600억 원어치라고 말했죠. 매년 배당금으로 10억 원씩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태준의 결혼 자금도 주고 아파트 전세금도 줬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엄마, 진짜예요? 진짜야. 순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왜 월세 빌라에 사냐고요? 너희를 시험하려고. 특히 내 아내를 말이야.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태준은 결과가 어땠냐고 물었어요.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넌 알잖아. 지영이는 나를 무시했어. 돈만 뜯어갔지. 태준이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순자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말했죠. 태준은 자신도 버리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아, 넌 내 아들이야. 버릴 수 없지. 하지만 실망했어.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1시간 후 싱가포르 김 지배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리가 완료됐다고요. 지영은 경찰서로 이송됐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제 끝이 시작되는구나.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김지영은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맞은편에는 경찰관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노트북을 켜고 조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신용카드를 어떻게 입수했냐고요? 지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 집에서 몰래 복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언제부터 사용했냐는 질문에 지영은 3달 전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넘겼어요. 총 사용 금액은 2,500만 원이라고 말했죠. 명품 구매, 호텔 숙박비, 식음료비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박순자 씨께 사용 허락을 받았냐는 질문에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경찰관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건 명백한 카드 사기라고요. 싱가포르 형법에 따르면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제발 한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요. 범죄인인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지영은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좁은 방에 침대 하나뿐이었어요. 화장실은 방 안에 있었죠. 지영은 침대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형광등이 쉴 새 없이 깜빡거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지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죠. 본인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틀 후 지영은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죠.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따라와. 태준은 짧게 말했습니다. 둘은 공항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어요. 태준의 차에 탔죠.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어요. 차는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아니라 순자의 빌라 앞에 섰어요. 태준은 차를 세우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리라고요. 가서 사과하라고 했죠.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혼하자. 지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지영과 살 수 없다고요. 아이들은 본인이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나가라고 말했죠. 태준은 차 문을 열었어요. 지영을 밀어냈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는 그대로 떠났죠. 배기가스만 남기고요. 지영은 빌라 입구를 올려다봤습니다. 2층에 순자가 살았어요.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죠. 순자의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나타났어요. 편안한 옷차림이었죠. 순자는 지영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들어와. 순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원룸이었죠. 부엌, 거실, 침실이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앉아. 순자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지영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물었어요. 뭐가 죄송한데? 카드를 몰래 쓴 것, 어머님을 무시한 것, 돈만 뜯어간 것. 지영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사과해?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죠.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공책을 펼쳤어요. 여기 다 적어뒀어. 내가 나한테 한 말들, 행동들 전부 말이야. 순자는 천천히 공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명절 때 지영이 한 말, 손녀 100일잔치 때 순자를 안 부른 일, 작년 설날에 10만 원을 용돈으로 준 일까지요. 그날 지영은 500만 원짜리 샤넬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죠. 나한테는 10만 원 주면서 너는 5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었어. 그게 내 본 모습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이제라도 고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공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태준이 이혼하겠다고 했다면서 지영 보고 서명하라고 말했죠. 지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손주들은 어떡하냐고 물었죠. 순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이가 키울 거라고요. 지영은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말했어요. 지영은 울먹였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상을 하나 틀었죠. 화면에는 손녀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어요. 할머니 좋아?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가난해서 우리랑 못 논대. 넌 아이들한테 날 나쁘게 말했어. 가난한 할머니, 볼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순자는 영상을 껐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순자는 서류를 지영 앞에 놓았습니다. 서명하고 나가라고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죠.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이름을 썼어요. 김지영. 서명이 삐뚤빼뚤했죠.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가봐. 앞으로 우리 집안에 얼씬도 하지 마.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일어섰어요. 문을 향해 걸어갔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나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 근데 다시는 못 받아줘. 넌 너무 많이 아프게 했거든.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지영은 빌라 앞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결국 친정으로 향했죠. 일주일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는 태준이가 키우기로 했어요. 지영은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면접권만 갖기로 했죠. 한 달 후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중이었어요. 변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죠. 어떻게 분배하실 건지요? 아들 태준에게는 10억 원, 손녀 서연과 손자 민준에게는 각각 50억 원씩 교육 신탁으로 나머지는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김지영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순자가 덧붙였죠.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순자는 서명을 했어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됐죠. 순자는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태준을 만났어요. 수원역 앞 작은 식당이었죠.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지영이랑 이혼했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다고 말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힘들게 한 거.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는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넌 내 아들이잖아. 태준은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잘하겠다고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이랑 민준이는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박순자는 수원 빌라를 정리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30평형이었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의 집에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었어요. 태준도 함께였죠.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두 손주를 꼭 껴안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서연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집 정말 좋다고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선물 상자 2개를 꺼냈어요. 서연이 상자에는 새 태블릿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준이 상자에는 로봇 장난감이 있었죠. 두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요즘 잘 지낸다고요.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했죠. 차장이 됐다고요. 순자는 잘했다고 격려했습니다. 손주들도 잘 지낸다고 했어요. 서연이는 학교에서 반장이 됐고 민준이는 태권도 노란띠를 땄다고요. 그날 저녁 손주들이 돌아가고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순자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카드 사기, 싱가포르 사건, 그리고 이혼까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으니까요.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담당자한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이번 달 기부금으로 독거노인 200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내용이었죠.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본인의 돈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죠. 제목은 67세 할머니의 반격이었습니다. 순자는 본인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했던 일, 카드 사기를 당했던 일, 그리고 어떻게 복수했는지까지요. 글을 다 쓰고 올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블로그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시원하다, 잘하셨다. 저도 용기 얻었다는 댓글들이었죠. 순자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일주일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순자는 승낙했습니다. 촬영날 스튜디오에 앉아 본인의 이야기를 했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석 달 후 순자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가난한 척했던 600억 할머니였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순자는 이제 70세가 다가왔지만 여전히 활기찼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순자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가 앞서 뛰어갔어요. 순자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무시당해도 배신당해도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손주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순자 할머니처럼 누구나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한테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으신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줍시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